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장 교육사의 이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육 철학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판서를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좀 기존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렸던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좀 제작했던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다소 이제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부터는 주로 파워포인트를 기존에 제공해 드렸던 그 파워포인트로 수업을 좀 진행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육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 내용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서 분량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저희 과거에 그 임용고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객관식 형태로 이제 치루어졌을 때는 이 교육사에 대한 부분도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을 했었더랬습니다. 좀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이 임용고사가 주관식 시험으로 서술형, 논술형 시험으로 넘어오면서 교육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육사, 특히 교육과 관련한 역사를 좀 공부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은 역사를 통해 어제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내일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처럼 교육에 관련한 역사를 잊으면 앞으로의 교육도 우리가 좀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교육학 개론 시간에 우리가 교육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는 크게 이제 한국 교육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될 테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양 교육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다루는 내용들은 서양 교육사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한국 교육사부터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그 내용들이 객관적인 사실이나 팩트와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관련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가 보시면서 내용들을 짚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사에서 이제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이전에 일어난 교육적인 경험들이죠. 그러니까 이 교육사는 현재와 무관한 과거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의 어제를 통해서 오늘의 나를 살펴보고 내일의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사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자체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제 있었던 일들이 오늘의 나와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사를 배우는 겁니다. 모든 경험은, 즉 교육사로 따진다면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경험은 교육사의 자료가 됩니다. 흔히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성공한 경험만을 역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역사만 역사가 아니라 실패한 역사 역시도 오늘의 나를 위해, 그리고 내일의 나를 위해, 그리고 오늘의 교육적 성공과 내일의 교육적 성공을 위해 실패한 경험 역시 모두 다 필요한 자료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사, 즉 역사를 통해서 실패한 어제와 성공한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과 내일의 발전과 성공을 위한 밑거름과 자료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따진다면 교육사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과거를 현재의 입장에서 되살려서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육사는 어떤 연구 영역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역사는 삼간으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사의 삼간이라고 표현한다고 해봅시다. 여기에는 첫째 인간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존재하고요. 세 번째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승환의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이 넓은 세상 위에 그 길고 긴 시간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그대만을 사랑해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를 갑자기 해서 좀 쑥스럽기는 한데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인간, 시간, 공간을 다 살펴보는 이유는 이 세 가지가 겹쳐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이 인간과 시간과 공간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인간은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근본적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로 꾸며 놓은 것이므로 인간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한다면 결국 역사라는 것은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을 동시에 고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사 또는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사의 연구 영역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제도와 관련된 것을 연구합니다. 두 번째는 사상과 관련된 내용을 연구합니다. 사상과 관련된 내용을 연구한다는 것은 이 사상가, 즉 누가 어떤 내용과 어떤 철학들을 어떤 시대 정신들을 반영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였는가 하는 것이 교육 사상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교육 제도는 그 당시의 학교 제도는 어떻게 되었는가 또는 학교 외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들을 연구하고요. 국가적인 측면에서 또는 시도, 그러니까 지방정부 차원이죠.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육의 정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인재 선발 제도라든지 교육행정 제도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교육제도사가 교육사 연구 영역 중에 중요한 부분으로 편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 전통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전통은 삼국시대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고구려를 중심으로 먼저 이야기가 되는데요. 고구려의 국립학교인 태학이 성립이 됩니다. 태학은 이제 소수림 왕 2년에 설립이 되어서 귀족 자제들을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교육의 전통적인 부분은 크게 국가가 담당해서 진행하는 부분과 일반이 담당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담당하는 것들은 태학이나 성균관 같이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일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은 주로 초중등 교육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운영하였던 교육기관들이 왜 고등교육이나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답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과거에는 교육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인재를 선발, 등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교육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대학교육, 고등교육을 통해서 곧바로 인재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교육기관들을 설립하고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었는가 하는
국가적인 차원의 측면이 큰 줄기를 이룹니다. 그래서 주로 임용고사에 과거에 출제되었던 영역들도 이 국가교육기관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묻는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 첫 번째로 고구려의 태학이 아주 첫 시도이기도 하고 우리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국가의 통일관, 정신통일, 그 다음에 불교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함께 진행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들은 훗날 한국교육사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교육학 개론 시간이기 때문에 대략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짚고 개론 수준에서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더 상세한 내용들은 또 한국교육사 시간이나 서양교육사 시간, 때로는 교육철학 시간에 아마 상세하게 다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경당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경당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교육 내용이죠. 그래서 일반 평민층의 미혼 자제들의 교육을 담당했고요. 교육 내용은 송경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백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백제에 대한 내용은 자세한 교육 내용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운데서 이 고구려나 신라 같은 경우 힘이 이제 강성하였고 또 훗날 통일신라가 이제 생기면서 신라를 중심으로 한 문헌들이 많이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이후에 남북국 시대가 되면서 발해를 중심으로 한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역사들이 쭉 있기 때문에 고구려와 신라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주로 많이 남아 있지만 이 전쟁에서 졌던 이 백제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좀 많이 남아 있지 않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라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신라의 국학은 이게 신문왕 2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요. 유교 사상을 연구하고 보급하였습니다. 화랑도는 원화제도에서 이제 출발해서 진흥왕 때 인재 양성과 선발을 위한 청소년 공동체 교육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화랑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라 교육은 국학과 화랑도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삼국시대에는 무교를 비롯해서 불교, 도교, 유교 같은 내용들이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죠. 특히 이제 유교 같은 경우는 왕권을 강화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부장제적인 교육,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교육, 그다음에 상하 질서, 스승과 제자에 대한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교육에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무속 신앙이라든지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가 이제 그 계급제 사회잖아요. 계급제 사회니까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신하들, 양반들을 이렇게 이제 그들의 이제 그 위치를 좀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민주적인 의식, 그다음에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생각, 그다음에 도교, 이런 무교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좀 맞지 않았던 거죠. 그 당시의 제도나 사회를 유지하기에 알맞은 철학이 유교 사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주로 강조했던 또는 그 근본으로 삼았던 이제 내용들은 유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이제 고려시대 때의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고려시대 때는 아주 유명한 이제 국자감이 등장을 하죠. 국자감은 꼭 여러분들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국자감 같은 경우에는 성종 11년에 설립이 되었죠. 그래서 하위 분과가 있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위 분과라는 것은 하위 교과목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제학, 대학, 사문학, 율학, 서학, 산학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향교가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학교죠. 그리고 이제 동서학당이라고 해서 국도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되어 있는 동서학당,
그다음에 최충이 설립한 12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동서학당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 국도가 이제 그 수도입니다. 수도의 동쪽과 서쪽에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한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정몽주에 의해서 오부학당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부학당으로 개편이 되었다가요, 이게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그대로 사학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서학당 같은 것들은 이제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국자감은 이제 그대로 연결되었다라고 보기 어려운데, 조선시대 때 성균관으로 이제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고려시대 학교 교육이라는 것도 역시 이제 삼국시대와 마찬가지로 유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회 체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고려 사회는 여러분들이 국사 시간에서 배워서도 아시겠지만, 이 불교가 아주 흥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가 내내 성행하면서 왕족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이 불교가 정신생활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교육의 제도나 이념은 유교를 따라가지만, 그 교육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불교의 내용이 이제 포함된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이 당시에 이제 교육 사상가로서는 최충 선생님이나 안양 선생님, 그다음에 이색, 정몽주 이런 분들을 들 수도 있겠고요. 불교 사상가들 중에서 진울 스님이나 의천 스님 같은 분들이 많이 교육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성균관, 이제 아까 살펴봤죠. 잠시 얘기했죠. 성균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오부학당이 이제 사학으로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향교도 아까 그 고려시대 때도 그것도 있었죠. 그대로 이제 이어져 내려옵니다. 요것들을 관학이라고 해서 국가가 이제 담당을 하게 되고요. 사학에 대한 부분은 이제 민간이 담당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서원이라든지 서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도산서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서원 같은 것들은 이제 선비가 내려와서 이제 자신의 학파를 이렇게 이제 일으키기 위해서 서원을 수립을 해서 교육 활동을 담당했던 서원이나 초등 수준의 이제 서당 수준들도 민간에서 또 사학에서 이루어졌죠. 성균관 같은 경우에는 조선 최고의 인지 양성 기관이죠. 태조 7년에 건립이 됩니다. 생원 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여기 성균관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이제 과거를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강독, 제술, 서법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 과정이 되고요. 오부학당은 이제 고려의 도공서학당을 이어받습니다. 정봉주가 오부학당으로 만든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데요. 이 한성에,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죠. 서울의 남부, 중부, 서부, 동부에 차례로 세워집니다. 하나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5개죠. 오부학당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향교는 지방학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방민의 교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서원은 이제 구속이 까다롭지 않고 산수주가 온 곳에 이제 위치해서 교육 활동을 이제 실행한 것이죠. 서당은 각 고을에 설립이 되어서 문자 계몽의 역할을 맡은 초등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선 전기와 중기에는 역시 유교 사상으로 지나치게 인문학적인 측면을 조선에서도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오면서 고증학이라든지 서양 문물이 이제 막 도입이 되죠. 그러면서 실용학문, 실학 이런 것들이 새로운 학파가 되어서 이제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인문학에서 실용 중심의 학문으로 많이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교육 사상가로 우리는 이제 이황, 조식, 이희 선생님 같은 성리학자들, 유형원이나 홍대용, 정약용, 이덕무 같은 실학자들도 흔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조선 후기에서 근대 교육으로 넘어오면 우리 역사가 많이 흔들리게 되는 시기이죠. 그래서 서양 문명이 이제 급속하게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이 많이 바뀌게 되고 제도도 많이 바뀌게 되죠.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와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의 변화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 당시는 이제 서양 문물이 급속하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개방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교육 제도 역시 기독교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제 외부에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바로 이제 그 종교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바로 종교를 전파하기보다 의학이나 또는 교육학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아펜젤러가 1885년에 설립한 배제학당이라든지 1886년에 언더우드가 설립한 언더우드 학당이라든지 스크랜턴이 1886년에 설립한 이화학당 같은 것들이 이제 근대식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들 교육은 기독교 교육과 인간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 그 다음에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것, 남녀 평등에 대한 부분,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로 교육이 되고, 이때 설립된 학교들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다음으로 이제 관공립학교를 좀 살펴보죠. 관공립학교의 설립 배경과 전개 과정은 수천 년 동안 구질서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전개되는 세계사적인 어떤 변화에 발맞추어서 우리나라를 근대화하고자 하는 개화 사상가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유교적 전통이 어떤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혁하고 대신에 전통은 지켜가고, 그래서 보수는 지켜가되 혁신은 이루어내고 이렇게 하려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94년 고종 31년에 가부개혁이 일어나면서 현대 국가의 모습을 우리나라도 이제 갖추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관공립학교로는 영어 교육을 이제 중요시했던 이제 동문학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겨나죠. 동문학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무암문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요. 1895년에는 한성사범학교가 이제 공포되죠. 민간이 사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공립학교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국공립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제도화하고 또 공식화하기 위한 준비들과 그 기간들이 많이 걸리지만, 사학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뜻이 있는 사람이 바로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관공립학교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그리고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산학사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1883년에 원산의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원산학사가 있습니다. 이 원산학사는 보통 사람들이 성금을 모아서 근대화를 이루어야겠다라는 의욕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개화사상이나 자주 독립을 중요시하는 그런 건학 정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육사에 대한 부분을 잠시 접고 서양 교육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들어가 보죠. 서양 교육사 역시 고대 그리고 근대 현대 형태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고대 교육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 교육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또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아테네는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선택하고 있었죠. 지리적인 위치도 있고요. 그래서 솔론에 의해서 교육법이 최초로 만들어지는데요. 지적인 교육이나 심미적인 부분, 체육적인 부분들을 이제 강조해서 조화나 균형을 추구하는 그런 교육들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스파르타는 그렇지 못했죠. 아주 넓게 개방된 어떤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아주 그 군사 교육들을 강조하게 됐죠. 엄격한 것들을 강조하게 됐고요. 뭐 흔히 요즘 시체말로도 뭐 스파르타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적 그런 엄격한 그런 교육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파르타는 전체주의적이고 국가 중심적인 교육이 되었죠. 그래서 아테네 교육과는 상당 부분 비교가 됩니다.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이상적인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신체 단련, 그다음 복종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스 아테네가 인간의 조화와 균형 그리고 민주 체제를 중심으로 했던 것과는 많이 비교가 되죠. 이 당시에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철학자들은 프로타고라스나 이소크라테스 같은 소피스트들,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들이 이제 유명하죠. 뭐 소크라테스 교육관이나 플라톤 교육관 같은 것들은 현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플라톤 경우 특히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서양 교육사 시간에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교육 철학 시간에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로마 시대 때 교육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로마 시대는 다시 공화정의 시대와 이 제정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공화정이라는 것은 같이 다스리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공화국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있고, 이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또 삼권이 분립된 국가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다스리는 것들을 얘기한다면, 제정시대는 이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또 운영이 되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로마 공화정 시대와 제정 시대는 사회적 분위기나 사회 체제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교육관 역시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화정 시대를 먼저 살펴보면 로마의 전통적 교육 사상의 바탕을 두고 도덕심이라든지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한 인간상을 이상으로 교육이 시설이 되죠. 12동판법 같은 것들이 이 시대에 이제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됩니다. 하지만 제정시대 때는 그리스 문물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면서 지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많이 변화하게 되고요. 언어라든지 공개 연설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교육 내용이 됩니다. 카토나 세네가, 키케로, 퀸틸리아누스 등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중세로 넘어오게 되면 서양의 중세 시대는 사실 좀 뭐랄까요, 이 암울하다고 할까요, 좀 평이하다고 할까요, 뭐 그런 시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양의 중세 시대 때는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서양의 교회 기독교 사상이 상당히 이제 성행을 하기 때문에 신본주의로 대표되는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육은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인간이 구원이 되고 지상의 낙원을 실행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주로 교리문답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교리문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법, 수사학이라는 것은 웅변 같은 거죠. 그다음에 신학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교육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교육 내용이나 그리고 현대의 교육 내용과는 이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신본주의적 교육 사상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기관으로 문답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좀 더 발전한 고급 문답학교, 본산학교 같은 수도원 학교, 기독교 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중요시 되게 됩니다. 또한 상류사회 교육기관이었던 기사교육, 그 다음에 세속교육이었던 시민학교, 그다음에 도시학교 이런 것들도 좀 대표적이라고. 한 가지 이제 눈여겨볼 사항들은요, 중세 후기, 그러니까 12세기 초부터 대학이 등장을 해서 발달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와 남부 프랑스 대학은 이제 볼로냐 대학의 모범에 따랐고요. 북유럽의 대학들은 이제 파리 대학을 모범으로 삼아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이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대학들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하게 되죠. 이 당시의 대학은 사실 이제 신학, 법학, 의학이 중심이었고요. 최고의 학문이 이제 신학이었죠. 그리고 예비 과목으로 이제 칠자유과 같은 것들을 가르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 신본주의 사상을 이제 넘어서서 다른 그런 것들에 관심이 주어지죠. 그래서 인본주의가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되게 됩니다. 신을 중심으로 한 사상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한 사상을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문주의 교육 사상, 인간주의 교육 사상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그에 따라서 르네상스 시기가 도래하게 되죠. 유럽 남부 쪽에서는 개인적인 교양을 위해서 그런 세속적인 관심이 아주 강한 라틴의 개인적 인문주의 경향을 띠게 되고요. 유럽의 북쪽은 여전히 이제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교양을
강조하는 쪽으로 많이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7세기 교육은 실용적인 지식, 과학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서 자연과학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인문학도 여전히 강조는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도 역시 실학주의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적 실학주의, 그다음에 사회적 실학주의, 감각적 실학주의로 구분이 되어서 발전하게 된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세기로 넘어오면 계몽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계몽주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게 계몽주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주의는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대로를 지켜주고 싶은 것을 자연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볼 때 이 자연주의가 마치 이 인간과 대비되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 그 자연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환경 자연이 아니고요. 내이처리즘이라고 할 때 이 네이처 하는 게 인간의 본성, 인간의 속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고난 본성이나 인간이 타고난 속성을 중심으로 교육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게 자연주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자들은 인간이 교육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누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철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교육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계몽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추리 능력을 길러가지고 이성의 자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의 자유를 숙박하는 종교, 이성의 자유를 숙박하는 정치, 사회, 이런 권력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치에 맞는 것으로만 교육 내용을 구성을 해서 철학과 과학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주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태도만을 중요시하게 됐죠. 이제 루소 같은 경우에는 당시 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에 대해서 크게 이제 반항을 해서 이성의 법칙 대신에 인간의 자연에 대한 신앙이나 평민에 대한 신뢰로 새로운 자연관을 세우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자연주의고요. 이 자연주의가 극대화된 것이 이제 영국의 서머힐 학교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자유주의가 나중에 이제 실용주의 학파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진보주의 학파로 연결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훗날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 18세기에는 계몽주의와 자연주의가 상당히 부각이 되었다. 이 자연주의는 루소를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 이다라는 것들만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요. 19세기는 신인문주의, 국가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신인문주의라는 것은 고전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때는 신인문주의라고 해서 이 로마 고전보다는 그리스 문화를 존중하면서 옛날 그리스 시대 때 했던 교육들을 되살려서 하려는 경향들이 아주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페스탈로치, 피테, 헤르바르트, 프레벨 같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주의 교육 같은 경우는 국가가 학교를 설립하고 국민을 양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의무교육 제도가 등장을 하는 것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서양 교육사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사실 좀 살펴보았죠. 교사가 되려는 여러분들이 교육사를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앞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사를 통해서 즉 어제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일을 예견할 수 있고 어제의 잘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과 내일의 개선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교육 전문가로서 교사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안목과 통찰력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역사를 전달하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본인이 오늘을 살아가는 역사의 기록자가 되기도 하죠. 또한 교사가 하는 행위의 어떠한 것이 또는 교사가 길러내는 어떤 아이들이 역사의 창조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사는 어제의 것이 아니라 어제의 것을 오늘로 이어받아 생생하게 만들어가는 오늘의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사와 교육사는 긴밀한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학자를, 어떤 교육 사상가를,
어떤 내용에 따라 어떤 범위에 따라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 교육사는 엄청나게 늘어나기도 하고 반대로 상당히 줄어들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교육사에 대한 부분은 한국 교육사와 서양 교육사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육사에 대한 부분은 삼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근대 시대, 현대까지 이어질 수 있겠고요. 현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국가수준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알아두어야 된다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내용들은 다시 국가가 주도했던 교육과 민간이 주도했던 교육들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국가에 대한 부분도 중앙정부에 대한 부분과 지방정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이때 제도라든지 인재 선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각각의 명칭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서양 교육사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시대 교육, 그리고 중세 시대 교육, 그리고 근대 시대 교육, 또 현대 시대 교육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현대 시대 교육은 현대 미국의 교육 철학 4가지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부분은 그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 그다음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로마 시대 때는 공화정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제정시대 때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중세 시대 때는 기독교 교육이 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부분들을 알아두면 좋겠고요. 근대 시대 때는 르네상스 시기이기 때문에 인본주의 사상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연주의 사상도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반드시 사상가, 그러니까 누구의 사상가, 누구의 어떤 이론, 어떤 사상이 중요하게 여겨졌는가를 시대별로 좀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공부하기에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육학 개론 시간뿐만 아니라 서양 교육사나 한국 교육사 시간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글을 보면서 도표들을 좀 만들어서 각각 만들어 두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그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교육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여기까지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